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치킨집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잠깐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 직업이 되어버렸네요. 어디 가서 제가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몇몇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무척이나 빠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집세 내고 가게세 내고 아들 앞으로 만들어준 적금 통장에 돈을 넣고 나면 생활비가 똑 떨어질 만큼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 더 낫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식도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주문받고 배달하고 치킨 튀기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몸을 다치면서 심한 건 아니지만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할 만한 새로운 일을 찾기도 쉽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저를 안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적자가 아닌 이상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된 거죠. 또 아이 키우기에는 그나마 자영업이 그래도 낫더라고요. 가게를 차리기 전에는 다른 가게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출근을 해야 하고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저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추가로 더 일하라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이 오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생한테 연락해 잠깐 와달라고 하거나 바꿔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급할 때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금전적 손해는 있지만 제가 가게 문을 닫는다고 일자리를 잃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한 4~5살쯤부터 할머니와 살았던 것 같은데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참아가며 살았었죠. 그래도 할머니께서 자식 잃고 가족이라고는 손주 하나나마 저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기 바빴는데 그래도 다행히 중학생쯤부터는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그 연세에도 시장 일을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키우신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맨날 저한테 사고 치지 말라고 소리치고 애들한테 가서 공부하라고 쫓아다니셔서 늘 건강하신 줄만 알았는데 그냥 제 앞에서만 그렇게 건강한 것처럼 한 거였어요. 어느 날 용돈 좀 달라고 조르려고 시장을 찾아갔는데 무릎이 아파 일어나시려다가 풀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주변 상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이고 무릎이 또 말썽이야? 그러게 이제 나이도 있어서 쉬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무리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용돈 받겠다고 뛰어온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할머니 하나뿐인데 더 소중히 대해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바보였죠. 그래서 그날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잔소리하시기 전에 숙제도 하고 학교도 늦지 않게 바로바로 일어나서 가고 수업 때도 졸려 죽겠는데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려고 했어요.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부담되실 거라 제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따라서 시장에 일손도 돕고 시장 안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서빙하고 주문받고 근처 상인분들이 주문하시면 걸어서 배달도 다녔죠. 직접 일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 먹여 살리겠다고 생활비 벌러 성하지도 않은 무릎으로 시장을 왔다 갔다 하신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그 전에 편하게 용돈만 받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달라진 제 모습에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간밤에 꿀밤이라도 맞았나? 아주 어른 노릇을 하네. 쉬엄쉬엄 해라. 돈은 나중에도 벌 수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나가 놀고 그게 네 일이다. 농담 반 진담 반 제 걱정을 해주곤 하셨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또 다른 꿈도 생겼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대부분 대학에 많이 가는 추세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마련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성적만 잘 나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진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에 큰 치킨집이 들어서면서 저녁에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치킨집에서 일해보셨거나 혹은 치킨집에 앉아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생각보다 기름 냄새가 엄청나서 퇴근하고 샤워하고 다음날 아침 또 샤워를 해도 기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요. 학교에 가도 묘하게 제 주변에만 기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이 부끄러울 만도 한데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까지 잘 나오니 저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도전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일하면서 공부하기도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고 이 도전에 성공하고 나면 누구보다 뿌듯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고교 생활을 보내고 수능을 치르고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했을 때가 기억나요. 할머니는 제가 대견하고 기특해서 뿌듯한 표정으로 울고 계시면서도 말로는 맨날 학교 담 넘어 놀러갈 생각만 하던 놈이 어떻게 대학을 갔냐? 라고 농담을 던지셨죠. 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러 납골당을 갔을 때 제가 잠시 음료수를 가지러 간 사이 부모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생각하느라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고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대견한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 먼저 앞세우며 세상을 잃은 것 같으셨을 텐데 부족하겠지만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제가 채워드려야겠다. 돌아가신 부모님 몫까지 효도해드려야겠다 결심했죠.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에 다녔어요. 장학금으로 학비는 낼 수 있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 무릎 수술에 보태야겠다 하며 돈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마주했어요. 그날은 아르바이트비를 받아 오랜만에 할머니와 외식하려고 길을 나서고 있었어요. 지름길이라 근처에 생긴 아파트 단지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그림자가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웬 물체가 저희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옆에 있는 할머니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를 감싸고 바닥으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내 뻑 하고 큰 소리가 들리면서 온몸이 부서질 듯이 아픈 게 느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이내 주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느껴졌고 할머니가 괜찮은지 살펴봐야 하는데 저절로 눈이 감기며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난 줄도 모른 채 눈을 떴는데 강한 빛이 눈으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눈이 부시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고 팔과 다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쉽게 움직여지지 않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입안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때마침 들어오던 간호사님이 정신이 드냐고 물어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가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지나가던 중 아파트의 한 집에서 화분을 기르기 위해서 베란다 밖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반 형태로 베란다의 난간 부분에 설치해 두었는데 녹이 슬었던 탓인지 화분의 무게 탓인지 연결된 부위가 약해지면서 저랑 할머니 위로 떨어져 내린 거였어요. 꽤 긴 구조물에다가 무거운 화분이 올려져 있어 그대로 저희는 충격을 크게 받았고 다행히 머리에는 약간의 뇌진탕 말고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다리는 큰 충격으로 뼈가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인근 주민분이 빠르게 신고해 주신 덕분에 구급차에 실려와서 응급처치 받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수술 도중 뇌에 출혈이 심해 끝내 사망에 이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 하나뿐인 가족은 영안실에 누워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제 인생의 날벼락이었죠.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장례식 비용까지 사고의 원인인 구조물을 설치한 아파트 주민이 내주기로 하셨지만 아무리 비용을 내주셔도 할머니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 장례식을 치를 때는 너무 어려서 죽음이 뭔지 슬픔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 그저 무거운 분위기에 놀라 엉엉 울며 지나갔는데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슬픔이 너무 커서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실어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던 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말할 상대도 없기도 했고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학교도 사고 때문에 다닐 수 없어 휴학했고요.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항상 도전을 받아들이는 저였는데 삶에 대한 의지를 잃었어요.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재활도 받지 말까 하는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원래 다녀야 하는 일정에 불쑥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재활하러 가서도 열심히 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날도 재활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이거 받아서 내가 뭐하나 싶어 다시 입구에 있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차가운 음료수를 제 얼굴에 쓱 가져다 주더라고요. 뭐야 싶어서 화난 얼굴로 돌아보니 제가 재활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던 치료사님이었죠. 그분은 제 화난 얼굴을 보고도 쌩끗 웃으면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음료를 열어서 저에게 주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앉아 계셨죠.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되고 힘내기 싫을 때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나 인생에서 힘들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꼭 언제나 열심히 필사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활 시간은 포기해도 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면 나한테는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할머니도 그걸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제야 장례식에도 내내 참고 있었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고 싶진 않다고 했지만 어쩌면 내심 누군가의 이런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추잡하게 눈물 콧물 섞어가며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그래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영정사진으로 썼던 할머니 사진을 보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도 그러기를 바라진 않으실 거다. 아마도 맞을 거예요. 만약 할머니께서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너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등짝을 세게 때리시겠죠. 할머니 얼굴을 다시 마주하니 예전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할머니 손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개월간 길었던 방황을 끝내고 저는 다시 열심히 재활을 시작했어요. 힘든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 악물고 열심히 버텼죠. 덕분에 몸은 무사히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사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도 생겼어요. 그날 저를 위로해준 재활치료사님이었죠. 이번에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는데 병원 내에서도 제 이야기가 워낙 유명했다고 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치료라도 열심히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몸은 마르고 마음은 힘들어 보여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그러던 중 그날 우연히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저를 마주쳤고 귀한 휴식 시간을 저를 위해 쓰신 거였어요. 저보다 4살 정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친구가 되는 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어서 보육원에서 지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자신의 꿈도 찾고 대학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성격도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저는 사고 이후 친구들 만나기를 꺼렸고 그분은 그전까지 타 지역에 살고 있었어서 그동안 만날 친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들릴 때만 연락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병원 밖에서도 밥을 먹거나 어울리는 일들이 늘었어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금세 정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먼저 좋아해서 호기롭게 연애하자고 소리쳤어요. 내심 제가 싫지 않았는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며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대학에 돌아가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학교 친구들도 제 소식을 다 알 텐데 저를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 왠지 피하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사고와 수술로 인해 몸에 난 흉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동정어린 시선과 불편한 눈빛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것보다 치킨집 아르바이트는 자신 있었고 사람을 많이 마주하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치킨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여자친구와 행복한 연애도 계속했어요. 여자친구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내면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 옆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힘 빠지는 소리를 할 때면 곁에서 응원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어요. 2년 정도 만나보니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보다 연상이라 딱 결혼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했고요. 저희는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달콤한 신혼생활이 3년 정도 지나고 아이가 생겼어요.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부터 제가 수술하고 연애에 결혼해 아이까지 제 20대는 정신없는 사건들로 몰아친 것 같아요. 남들은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저에게는 몇 년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네요. 저는 치킨집에서 계속 일했고 배달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요.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더 늘리면서도 마음속은 늘 즐겁기만 했죠. 아내 역시 같은 마음으로 배가 불러오는데도 계속 일을 다녔어요. 저희는 태어날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 몇 달 후 예정된 출산일보다 하루 늦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다행히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나서 산통이 시작되어서 저는 얼른 병원으로 뛰어와 아내 곁을 지킬 수 있었죠. 아플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몰랐다며 다 저 때문이라고 귀여운 투정을 하는 아내에게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갈 때쯤 마침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다행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죠. 저는 고생했다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아내는 너무 기쁘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결혼한 친구들은 없어서 갓난아기는 태어나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서 마치 제가 옆에서 숨만 내쉬어도 부서질 것만 같더라고요. 나에게 자식이 생기다니 그때의 기쁨은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행복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저희는 온전히 저의 힘으로만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아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었고 저희는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라서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죠. 몸이 부서질 것처럼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 아이와 아내가 잠든 모습을 보면 피로가 사르르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을 다시 봐도 지루하지 않은 가장 행복한 장면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새 2살이 되었어요. 그때쯤부터 아내는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추가 검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니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치료받으면 차도가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몇 달 뒤부터 아내는 급격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에 갈 수 있으니 아내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집 가까운 정형외과에 일자리를 얻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나중에 치킨집을 낼 생각으로 돈을 모으면서 일을 배우던 중이었죠. 수입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저희에게는 더 이상 힘든 일은 없는 듯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그 다음 해 정기검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안 나아지는 듯 했던 아내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나빠져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만 해도 수술하면 괜찮아지겠지. 저희 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간 아내는 몇 시간 뒤 다시 나왔는데 이미 수술로도 치료가 어려운 상태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태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괜찮아진다는 확신을 할 수는 없다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온종일 울기만 했어요. 언제나 씩씩한 아내는 그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 동안 다른 가족들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추억을 쌓자고 말이죠. 그 후로 남은 7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뜯지 않은 나무젓가락처럼 꼭 붙어 다녔어요. 저는 일도 줄여가면서 아내와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죠.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놀이공원도 다녀오고 아내가 보고 싶어 하던 바다 앞에서 일주일 동안 단기로 숙소를 구해서 지내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진작 이렇게 다니는 건데 사람은 꼭 이런 상황을 겪어야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아내는 농담을 섞어 이야기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정작 우리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너무 많이 놓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보다 지난 몇 달간 찍은 사진이 더 많은 듯 했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7개월을 보내고 8개월째가 되던 달,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의 4살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때까지 버틸 힘은 없었나 봐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이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 돌보는 데도 적극적이었죠. 악착같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가게부터 마련했어요. 그리고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빨래하는 법부터 애들이 좋아하는 도시락 만드는 법까지 고군분투해가면서 아이를 키웠죠. 학예회, 장기자랑, 체육대회, 부모 상담 등등 아무리 바빠도 아이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자라면서 때로는 빈자리가 느껴졌던 저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는 조금이라도 그런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늘 그렇듯 저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치킨 튀기고 전화 주문받고 포장 배달하는 게 제가 가진 능력의 전부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훨씬 많았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 설거지도 잘하고 머리도 손질할 줄 알더라고요. 아들이 한창 낯가리던 시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머리를 잘라주기 위해서 미용도 배웠거든요.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제 손길 갈 일이 줄어들었는데 애써 배운 기술들을 그냥 썩히자니 조금 아까웠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던 기술로 가게에서는 점심에 다양한 도시락들도 판매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좋았어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별한 날 단체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매출에 꽤 도움이 되었죠. 미용 기술 배운 것도 아까워서 근처 노인회관에서 가끔 어르신들 머리 손질을 도와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킨 포장해서 머리 손질하러 들르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웃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서 왠지 더 잘해드리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을 더 연장할 수가 없어서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근처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와서 아들과 함께 이사를 했어요. 집은 많이 낡았지만 아이가 등교하는 유치원이 이전보다 가까워진 데다가 1층이라서 뛰어다녀도 크게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아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얻었던 집이라 이사하는 게 무척이나 아쉬웠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는 또 새로운 추억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간 집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녁 장사를 하느라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잘 몰랐는데 아이가 자꾸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위층에 어린애가 산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층간소음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지만 제가 확인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는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집에 있는데 아이 말대로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위에서 누가 전동 마사지기라도 바닥에 대고 하는 건가 싶을 만큼의 소음이었는데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너무 늦은 밤이 아니라 한마디 하기가 애매해서 그냥저냥 몇 달을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늦은 저녁에도 소음이 시끄럽게 나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라서 안 되겠다 싶어
참고 참다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안쪽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살짝 씩씩거리면서 그래, 이만큼 참으면 많이 참았다. 단호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생각하면서 위층의 벨을 딱 눌렀는데 아니 이럴 수가.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커다란 소리가 안쪽에서 들리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세상에. 할머니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예측이라도 한 듯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들렸던 소음은 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이동하면서 났던 소리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씩씩거리면서 올라왔던 게 너무 죄송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제가 했던 성급했던 판단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아랫집이죠? 휠체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집안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말 미안하고 난처해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몰랐다고 몇 번이나 연거푸 사과를 드렸는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열린 현관문으로 입구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쓰레기 버리실 거 모아두신 거냐고 여쭤보았죠. 할머니께서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워낙 오래되어서 크기가 작다 보니 사람들이 최대한 다니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려고 모아두었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요 며칠 늦은 시간까지 시끄러웠던 이유도 쓰레기를 내놓으시려고 정리하시다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이거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대신 쓰레기를 버려드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극구 말리시는데 저는 씩씩거리며 뛰어 올라온 게 죄송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주섬주섬 쓰레기를 챙겼죠. 그런데 보니까 봉투 안에는 일회용 음식 용기가 많더라고요. 할머니께 식사를 인스턴트로 챙겨 드시냐고 여쭤보니 아무래도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휠체어 높이와 맞지 않아 혼자 계실 때는 설거지가 덜 나오는 인스턴트를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쓰레기를 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층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데 집안을 돌아다니실 때 바퀴 소리 때문에 소음이 있었던 거였다고요. 아들은 자기도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그래도 내가 자식을 참 잘 키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게에서 파는 도시락 여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점심과 저녁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만든 도시락은 잠깐 시간을 내서 직접 할머니에게 전해드리러 갔어요. 할머니께서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냐면서 이미 소음 때문에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만드는 도시락 한두 개 더 여유 있게 만드는 거라 상관없다고 했죠. 그 후로도 몇 번 도시락을 배달해 드렸고 남은 통은 제가 다시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설거지했어요. 그리고 며칠 할머니 집을 가보니 청소도 그렇고 손 갈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집안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해드리고 직접 요리도 해드려서 저희 아들을 불러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어린애가 집에 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면서 할머니는 저희 아들과 밥 먹으면서 무척 기분 좋아하셨어요. 저희 애도 조부모님이나 친척 어른이 없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있는 걸 엄청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라 다행이다 싶었죠. 그 모습을 보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집에 자주 들린다고 해도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가게 일이 바빠지면서 저도 잠깐씩 빠져나올 타이밍이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혹시 낮 동안 할머니께서 저희 아들과 함께 해주실 순 없는지 여쭤봤어요. 저희 아들은 자기가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한다면서 할머니 도와드리겠다고 신나하고 할머니께서는 혼자 있기 적적한데 누구라도 와주면 정말 고맙다고 승낙하셨죠. 그 다음 날부터 아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저는 저희의 먹을 것까지 도시락을 챙겨서 할머니 집으로 가져다 드렸죠. 아이는 할머니 집에서 청소도 도와드리고 다 먹은 건 설거지도 하고 또 분리수거 날마다 나서서 쓰레기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할머니는 도와줄 사람이 생겨서 서로에게 좋은 듯 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막 20대 후반에 들어선 손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했어요. 바르게 잘 자라 지금은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곳이 먼 지방이라 집을 떠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때마다 올라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기는 하지만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늘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함께 시간을 보낸 지도 몇 달이 되었고 그 사이에 그 손주분도 몇 번 봤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듬직하고 반듯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동안 자기 대신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우리 집에 직접 빵이랑 케이크를 사서 인사도 왔어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면서 감사 인사를 톡톡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래층 위층, 돈독한 이웃관계를 이어갔어요. 원래라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맞춰 집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봐주시니 한결 마음 편히 가게에 집중할 수 있었죠. 가게는 장사가 대박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래저래 기부하는 것만 아니어도 한층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밥을 굶거나 생계가 어려운 수준도 아니었기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힘든 시절을 겪어봤기에 더더욱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도 되나 싶을 만큼 평온한 날들이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제 인생이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죠.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그만두면서 유독 더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늘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날은 그것마저 깜빡해버렸어요. 한창 일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애가 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이라 아차차 싶어서 얼른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부재 중에 할머니 전화도 여러 통 남겨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 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유치원 끝나고 벌써 도착했어야 할 아이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게에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한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여성분은 병원 주소를 알려주면서 아이가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이곳으로 실려왔다고 수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얼른 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앞뒤 상황을 계산할 틈도 없이 바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듯 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는 듯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예전 할머니와 겪었던 사고와 죽기 전 아내의 마지막 모습들이 끝없이 재생되었어요. 우리 아들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아이가 얼마나 다쳤을까, 얼마나 많이 아프고 무서웠을까, 내가 왜 전화하는 걸 깜빡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끝없이 자책을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이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혹시 저에게 헌혈증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기부만 할 줄 알았지 헌혈은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에 도움이 된다고 주변에도 있는 사람이 없는지 수소문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는데 사실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연락해 물어봤는데 다들 지금 당장은 본인들도 없어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때마침 다시 할머니 전화가 와서 받고 상황 설명해 드렸어요. 아이가 하교하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수술에 들어갔다고요.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헌혈증이 필요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할머니께서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께서는 기다려보라고 하셨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곳저곳 아는 곳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께서 다시 전화하셨죠. 그러더니 헌혈증을 구했다면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우선 10장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휠체어를 끌고 병원으로 오셨더라고요. 오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한 명이라도 의지할 만한 분이 오셔서 조금은 마음이 안심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다급하게 헌혈증을 내밀면서 얼른 이것부터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제가 받은 헌혈증을 전해드렸고 아이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손주분이 정기적으로 헌혈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을 도울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헌혈증서가 많이 모이면 군대 내에서 이런저런 좋은 점들도 많아서 꾸준히 해왔다고요. 그런데 10장 정도만 집에 있었고 나머지는 부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만 챙겨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10장이 어디냐고 이렇게라도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길고 긴 수술이 끝났고 의사 선생님 말로 다행히 출혈도 잡히고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다고 했어요. 별다른 후유증은 예상되지 않지만 한동안 수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만약의 상황을 위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쯤 우리 병실로 한 군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분이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아버님 맞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대답하자 그분은 잔뜩 모은 헌혈증을 저에게 내미셨어요.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 물어봤죠. 알고 보니 할머니 손자가 부대에서 전화를 받고는 다급하게 헌혈증을 모았다고 해요.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부대 내의 사람들에게도 수소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좋기 100장은 넘어 보였는데 급하게 주변을 수소문해서 헌혈증을 모아 다음날 휴가 나가는 분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어린아이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뜻을 모아 선뜻 헌혈증을 내주셨다고 하고 휴가 때는 1시간도 아쉬울 텐데 일부러 이 헌혈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들려주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헌혈증을 받은 손이 떨리면서 정말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폐를 끼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전날 연락을 받았던 알바생들이 주변에 수소문했는데 헌혈증을 못 구했다고 죄송하다면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너무 도움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자기들이 더 안타까워하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수혈받으며 입원을 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분이 다녀가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들리던 복지관의 어르신분들이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했다면서 돈을 모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센터 직원분이 전달해주러 오셨는데 그분도 그동안 제가 지역의 기부도 꾸준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분들한테 늘 나서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며 직원분들끼리 모으셨다고 병원비에 보태쓰라며 봉투를 내미셨어요. 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너무 많은 분한테 연락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하나 생각이 들면서도 그동안 나 참 잘 살아왔구나 뿌듯해지기도 했어요. 며칠 후 저희 아이를 사고 낸 범인도 무사히 잡고 수술비랑 치료비 등을 보상도 받았는데요. 한 달 정도 입원하고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아이도 무사하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들을 퇴원시키고 너무 감사했지만 보태주신 돈은 다시 기부금으로 돌려드렸죠. 그리고 힘들게 휠체어를 끌고 달려와 주신 할머니를 위해서도 선물을 드렸는데요. 사시는 집에 주방을 개조해서 할머니가 휠체어 높이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비용을 내서 공사를 해드렸어요. 공사가 끝난 후 집을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다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척이나 고마웠던 분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아들을 도와주려고 밤새 헌혈증을 수소문해주고 귀한 시간을 내서 달려와준 할머니의 손주분과 군인분들이었어요. 저는 미리 손주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감사한 마음도 표현할 겸 고생하시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치킨, 피자, 과자 등등 맛있는 걸 잔뜩 들고 방문했어요. 다행히 너무 기뻐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수술한 지도 몇 달이 지나니 아들은 예전에 까불거리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턱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저는 여전히 지역 내의 많은 분께 도움이 필요할 때 발벗고 나서고 있고 위층 할머니와 손주분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 번씩 맛있는 걸 잔뜩 사서 할머니도 모시고 손주분이 계신 부대로 면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손자가 휴가 때 맞춰서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직접 가서 보실 수 있으니 더 기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부대 갈 때마다 군인 형들 멋있다면서 자기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이 바뀌기도 했고요. 간혹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뭐 하러 그러냐고 자기 앞길부터 챙기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니 그동안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이룬 선행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 혹시나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